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에 해외여행을 4번 했습니다. 5월에 일본, 7월에는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고 11월에는 미국,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가서 주로 좋은 경치, 위대한 건물을 찍어서 올립니다. 올리면은 그 댓글이 달리는데 아주 실감이 난다. 가보지도 않고 여행하는 기분이 든다. 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또 간혹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여행 다니고 있느냐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라는 어렵더라도 밥은 먹어야 합니다. 나라는 어렵더라도 노래방에도 가끔 가야 합니다. 나라는 어렵더라도 잠은 자야 합니다. 이 장기전입니다. 그리고 여행은 사치가 아니고 삶 그 자체입니다.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책의 첫 페이지만 계속 읽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또 외국 여행을 갔다 오면은 조갑제 TV를 통해서 여행 중에 느꼈던 점을 서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제가 가장 자주 가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행정구역이 47개의 도도부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길도자를 쓰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북해도입니다. 북해도. 그리고 도시도자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도쿄도입니다. 도쿄도. 그 다음에 행정부 할 때 그 부를 쓰는 데가 2군데입니다. 오사카부, 교토부. 그리고 43개의 현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가 가본 데가 한 40개쯤 됩니다. 일본 사람 중에도 이렇게 많이 가본 사람이 좀 적습니다. 근데 일본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깊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라는 간단하게 이렇게 손에 잡히는데 큰 나라는 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주로 일본, 영국, 미국, 중국, 터키 같은 나라죠. 이번에 도쿄에 간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며칠 뒤에 아베 총리를 인터뷰하러 간 이후에 4년여 만에 처음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도 아베 총리가 한국 기자와 단독 인터뷰한 것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듯합니다. 그것은 한국 언론과 일본 정부와의 어떤 관계를 상징하는 것인데 2013년에 그분이 집무실에서 만났을 때 아베 총리가 새로 등장한 박근혜 정부와 친해지고 싶다는 뜻을 강력하게 표시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 반일로 보이는 외교 노선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5년에 중국군이 주최하는 전승절 행사에 자유세계에서는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독재자들 사이에 끼어서 열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중 관계는 잘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심화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경에 처하니까 시진핑은 박근혜 정부를 아주 아래로 보고 사드 배치 반대를 터집 잡아가지고 지금 한국을 옛날 조공바치던 조선처럼 지금 대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일본에 가서 느낀 바가 새롭습니다. 저는 주로 도쿄에 있었습니다만은 도쿄가 4년 만에 처음 가보니까 또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라는 것은 특히 큰 도시는 사람 인체와 같습니다. 항상 바뀝니다. 낡은 세포는 교환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낡은 건물은 재개발되든지 새로운 도심지가 형성이 되면서 세포 교환이 거듭거듭되는 항상 새로워지는 것이 도시입니다. 이게 도시의 매력입니다. 도시는 어떤 도시든지 도시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붙어 있고 하니까 또 서로 가까운 데서 비교가 되니까요. 근데 세계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도시의 경쟁력으로 압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도시 경쟁력이다. 수도의 경쟁력이다.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세계에서 경쟁력 1위는 도쿄입니다. 도쿄도는 인구가 1,300만 명쯤 되는데요. 주변 도시권, 가와사키, 요코하마 등을 합치면은 그 관동 평야에 들어서 있는 이 도쿄권이라고 하면 약 4천만 명입니다. 이 4천만 명은 1인당 평균 구매력 기준 GDP가 얼마냐면 6만 달러입니다. 이 수도권, 동경 수도권의 1년 GDP는 2.5조 달러입니다. 2조 5천억 달러죠. 2조 5천억 달러는 한국보다 큽니다. 프랑스와 비슷합니다. 프랑스와. 즉 동경권이 프랑스와 거의 맞먹습니다. 약간 프랑스보다 앞설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영국 전체와 비슷한 힘을 가진 게 이게 도쿄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쿄권은 면적이 17,000평방킬로미터니까 경상남도 정도 면적이 되겠군요. 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게 조사를 하면 도쿄는 프랑스에서 나오는 그 고급 식당 안내서가 미슐린 가이드북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 있는 음식점 수가 세계 도시 중에서 도쿄가 가장 많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을 로마에서 먹는 것보다 도쿄에서 먹는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고급 식당이 가장 많다는 뜻이죠. 물론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입니다. 살인사건 발생률이라든지 또는 사람들한테 가장 친절한 도시다. 도시 중에서 라는 랭킹에서도 1등으로 지금 꼽혀 있습니다. 제 눈에는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입니다. 제가 밤에 도쿄 도심부에 아카사카 미쓰게라는 먹자 골목 플러스 명동 같은 상가 유명 골목이 있습니다. 밤 늦게 되면은 술 한 잔 한 셀러리맨들이 많이 거리를 메우는 데인데 제가 심심풀이로 거기서 길을 헤매면서 버린 휴지가 없느냐, 담배 꽁초가 없느냐고 한 30분 동안 이 카메라를 들고 찍어가면서 찾아다녔는데 놀랍게도 단 하나의 휴지, 단 하나의 담배 꽁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불법 주차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깨끗한 것도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도쿄는 일본의 수도였던 적이 사실은 최근입니다. 1868년에 명치유신 바로 직후에 도쿄가 수도가 됐으니까 이제 한 160년 정도 됩니다. 1000년 동안은 교토, 천황이 있었던 교토가 수도였습니다. 교토. 에토는 도쿄의 옛날 이름은 에토입니다. 에토. 에도는 도쿠가와 막부가 개척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1600년에 있었던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천하를 평정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도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막부는 권력의 중심입니다. 막부가 도쿄에 있었습니다. 천황은 여전히 교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황은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천황을 감시하기 위해서 막부가 교토에 어마어마한 그 출장소를 하나 만들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에토로 넘어오면서 에토가 상업, 문화 중심지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좋은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일본에서 가장 넓은 관동평야가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산악의 비중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스위스가 산악 비중이 60%, 한국이 70%인데 일본은 80%입니다. 몇 개 안 되는 바로 평야가 오사카, 동경 중심의 관동평야, 그리고 일본의 서해안에 해당하는 이 시마네 도토리의 해안평야 정도입니다. 또 있군요. 또 하나가 나고야 근방에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부나카나카 전국시대의 세 영웅들이 그 나고야 주변의 아이치현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1700년 무렵에 이미 에토는 인구가 100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10세기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가 스페인의 코르도바,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던 코르도바였고 1200년 기준으로 하면은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는 파리였습니다. 그때 파리가 인구가 2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세계 3대 도시가 있었는데 런던, 뉴욕, 도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과 도쿄 이 국력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명추신으로 해서 갑자기 일본이 국력이 세계 강국 수준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나라는 그렇게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바탕이 하나하나씩 쌓인 덕분입니다. 즉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평화가 약 200 수십 년간 정확하게 말하면 한 26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계속되는 평화의 시기에 일본이 국력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제도가 충실해졌어요. 특히 그 수많은 영주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토지, 자기가 지배하는 그 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영주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특산물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야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또 막부에서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느 영주가 잘못 다스린다 하면은 이렇게 아주 드물기도 합니다만은 개입을 해가지고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깨치기 시작했습니다. 깨친다는 것은 글자를 안다는 뜻이죠. 놀랍게도 막부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문자 해독률이 70%였다고 합니다. 70%.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 주판을 사용을 했는데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주판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셈법에 발갖다 장사를 했던 뜻이죠. 에토 시절에 도쿄에는 서점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서점에는 한국에서 출판된 책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퇴계의 책이 조선통신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오사카에서 팔리는 이퇴계 책이 한국보다 더 많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무라이가 지배하면은 뭐 살벌한 그런 시절, 칼이 힘을 쓰는 그런 시절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라이가 일본의 상업을 발전시키고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무사가 상업과 공업의 후원자가 되면은
이게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선비들이 과거시험 합격자가 집권을 해놓으니까 상공업을 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반들은 상공업 발전을 막았는데 일본의 무사들은 상공업 발전, 상공업 개척을 우대하고 해서 상공업 발전을 후원을 했다. 이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시간이 갈수록 국력이 약해지고 일본은 시간이 갈수록 부가 축적되고 기술자가 많아지고 그런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1868년에 명치유신이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명치유신은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주체적 근대화 개혁입니다. 다른 나라는 서구 제국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개혁을 하기 전에 나라가 막 식민지로 돼버립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가 지도부는 천하대세가 서구 문명의 서세 동점이다. 동쪽으로 나아간다. 이럴 때 우리가 문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가 개혁을 해가지고 근대 국가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무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민중혁명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일본의 명치유신은 무사들의 자체적 반성과 진로 모색에 의한 결과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하급무사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하급무사들을 각각의 영주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죠. 이 개혁을 늦게 하면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개혁을 하자 선수를 친 거죠. 그 선수를 치는 과정에서 주도 세력이 지금 가고시마에 있던 사스마번 그리고 지금 야마구치에 있었던 조슈번 이 두 번이 중심이 됐습니다. 인구가 많고 큰 번입니다. 또 세키가하라 전투 때 도쿠가와 막부에 반대했던 쪽에 섰던 그래서 역사적 패배자의 입장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을 중개한 것이 지금 시곡부의 고치 도사번이라고 하는데 그쪽의 하급무사인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치유신에 성공하면서 무사 계급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사가 개혁을 하고 무사 계급을 스스로 폐지해 버렸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무사가 자신의 특권을 버려버린 겁니다. 옛날 사무라이들은 칼을 차고 다니면서 잘못한 백성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베기도 했습니다. 그런 특권 계급이 사라져 버린 거죠. 완전 사라져 버렸다고는 하지만 얼굴이 달라진 거죠. 일본은 군인이 되고 또 상당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 그리고 새로운 국가 건설에 앞장서게 되고 또는 기업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무사가 자기의 역할을 바꿉니다. 칼 대신 주파를 들고 칼 대신 헌법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무사에 의한 자발적 개혁이었습니다. 명치유신은. 이게 중요합니다. 선비들이 다스렸던 나라가 민주화나 산업화나 근대화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군인들이 합니다. 군인들은 세상을 현실적으로 봅니다. 합리적으로 봅니다. 관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명분론적으로 보지 않아요. 한국의 개혁에 실패한 것도 선비들이 다스렸던 나라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오늘의 일본은 경제력으로는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입니다. 일본의 경제력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일이 막강한 것 같지만은 GDP 기준입니다. 독일과 한국을 합쳐야 일본과 비슷해집니다. 얼마나 큽니까? 독일 GDP와 한국의 GDP를 합치면 일본과 비슷해집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을 우습게 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한다면 독일을 우습게 하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본을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은 부담이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로서의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일본이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한국이 안보상의 위협 받습니까? 경제적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다만 기분이 좀 나쁠 수는 있겠죠. 과거에 우리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만들었던 나라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전후 복구에 성공해가지고 저렇게 잘 나가고, 또 미국이 한때 일본과 싸웠는데 그 일본을 한국보다 더 좋아한다.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것이고, 경제적 이익, 안보적 이익에서 한국은 우리의 도움이 되는 나라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일본은 한국 정부보다 더 강경하게 김정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공통 분모는 너무나 큽니다. 북핵 위기에 대응한다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되는데, 한국과 일본의 과거 역사 때문에 1대1로 교류하는 것이 어렵다면 중간에 미국이 있습니다. 이게 절묘한 구조입니다. 한미 동맹, 그리고 미일 동맹이 있으므로 미국을 중간에 끼워가지고 한미일 동맹 체제가 동북아시아에 있다는 것은 이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인 평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외교에서 절대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시진핑, 문재인 대통령 합의문에서 절대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절대적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동북아의 평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 조건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할 능력 충분한데도 왜 지금 핵무장하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미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를 도와줄 나라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도와주느냐? 일본 영토에다가 미군 기지, 해군 공군기지, 유엔군 후방사령부를 제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남침당하는 한국을 지원하는 비행기, 함정이 출동하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군수 지원을 하고, 또 정보를 미국과 공유를 해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어디로 날아온다든지 하는 것을 탐지해가지고 한국에 알려주고 미국에 알려주고, 이런 관계인 것입니다. 또 한국은 앞장서가지고 옛날에도 그랬던 처럼 동서냉전 시대에 한국이 자유진영의 방파제가 되어가지고 세계 공산주의자의 확산을 휴전선에서 저지하고 있는 사이에 그 덕분에 일본이 경제부흥에 성공한 점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가 한미일 동맹 관계입니다. 한미일 동맹 관계에서 핵심은 한일 우호 관계입니다. 한일 우호 관계가 나빠지면 한미일 동맹 관계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는 이 너무나도 명백한 현실을 한국의 좌파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래서 종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줄기차게 벌이고 있는데, 그나마 박근혜, 친중 반일 쪽으로 가던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아베 수상과 최종적으로 타결을 한 것이 종군 위안부 문제는 앞으로 더 거론하지 않는다, 이런 합의사항이 이행된다고 하면은 해서 사실상 해결된 겁니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제가 일본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반북한이라는, 그리고 친미라는
공통분모가 너무나 많은 사이가 됐습니다. 친해질 수밖에 없는, 또 친해야 이익이 되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 오늘 한국 언론은 자꾸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비판합니다. 군국주의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일본이 군국주의입니다. 지금 일본은 군국주의가 아닙니다. 헌법에도 일본에는 군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군국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는 지난 150년 동안의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은 민주국가와 독재국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친해질 수 있는 조건이 100이라면 친해져서는 안 될 조건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00대 0입니다. 그렇다고 뭐 민족적 자존심을 굽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일본 민족의 아마 70% 60%는 한반도에 살다가 또는 한반도를 거쳐서 건너간 몽골 인종입니다. DNA를 조사를 하면 한국과 일본이 제일 비슷합니다. 제일 비슷합니다. 말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한자, 유교, 불교 문화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비슷한 관계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또 전쟁이 그렇게 많았습니다만은 이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을 상대로 동맹국으로 싸웠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처럼 성숙하게 되려면은 한국의 지식인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지식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일본 여행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